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아이 없이 이혼한 30대 주부이자 프리랜서입니다. 남편과 반년 정도 별거하며 이혼 절차 밟다가 모든 게 마무리된 게 올해 봄이었네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할 때는 절대 헤어질 일이 없을 줄 알았지만 이혼할 때 서로의 밑바닥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 전까지 매일 저를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야 저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치졸하고 옹졸하게도 돈 문제로 헤어졌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로 이혼하는 건 참 치사한 일이긴 해요. 이혼하기 전까지 이혼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남편이 괘씸하고 이런 상황에 우리 부부를 놓이게 한 그 집 식구들에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인지라 친정부모님은 저보다 더 속상해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흠이니?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너 마음 가는 대로 판단해. 엄마가 봐도 김서방이나 네 시가 식구들이나 답이 없다. 어디 남의 귀한 딸을 데려가서 호구로 삼아? 엄마는 너 이혼 반대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애도 없겠다. 거리낄 거 하나 없다. 내가 이런 어이없는 일로 이혼할 줄은 몰랐어, 엄마. 잘 살겠다고 엄마한테 약속한 거 못 지켜서 미안해요. 주눅들 거 하나 없어. 너 잘못이 뭐가 있니? 음흉한 그 집구석이 문제지. 나중에 두고 봐라. 절대 그 집구석 잘 되지 못할 거다. 그놈의 그런 썩어 빠진 생각으로 다시 새장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눈먼 여자가 가겠니? 너는 지옥에서 잘 탈출한 거야. 엄마는 이혼 정도는 흠이 아니라고 하시며 오히려 그 집안에서 나온 걸 잘한 일이라 하세요. 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정답이라면서요. 엄마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제 속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도 나름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고 자잘한 의견 충돌로 싸우기도 하는 게 결혼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사한 문제가 때로는 가장 상처가 되는 법이잖아요. 제가 끝까지 마음을 풀지 않고 이혼한 건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한몫했습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까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든 게 저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퍼주는 건 당연하다고 우기고 제가 외동으로 자라 성격이 모나고 자기밖에 모른다며 제 탓을 하신 분이에요. 시누이 역시 시어머니와 완전 한편이었죠. 시가 식구들이 똘똘 뭉쳐 저를 옹졸하고 저밖에 모르는 나쁜 년으로 만드는데 저도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정말 못된 건가? 내가 지금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가? 하고 헷갈리기까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연애할 때는 당연히 달라지는 게 부부죠. 어찌 연애 때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은 생활이니까요.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하는 건 부부 사이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속이거나 아주 작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이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되고요. 제가 결혼 전 남편과 연애할 때 제일 좋아했던 모습은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남자들처럼 술과 담배, 당구 같은 잡기에 돈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알뜰하고 경제력 있는 모습이 저랑 사뭇 달라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프리랜서라 수입이 매달 일정하지는 않은 편인데 남편은 샐러리맨이니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는 남편이 돈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셈도 빠르고 재테크도 잘하는 편이라 남편에게 경제권을 주는 건 저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된장에 돈 불려가는 것만 확인한다면
자잘한 신경 안 써도 되니 편할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결혼하니 남편은 앞으로의 돈 관리 계획을 저에게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일단 우리 통장부터 합치자. 딱 4개로 나눠서 생활비 통장 구분해서 쓸 거고 풍차 돌리기 적금도 이번 달부터 당장 시작할 거야. 그리고 신용카드는 내 거로 통일해서 쓰는 게 어때? 지출이 관리가 되어야 돈을 모으는 법이거든. 좋아. 나보다는 당신이 훨씬 잘하겠지. 나는 가끔 우리 자산이 얼마인지 확인만 해주면 돼. 근데 여보, 이러다 우리 금방 집도 사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둘이 같이 벌고 대출도 없으니까 금방 집도 살 수 있을 거야. 다행히 결혼하고 나서 나도 승진도 했고 당신도 수입이 점점 늘고 있다며. 우리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아도 내 집 마련할 때까지는 허리띠 졸라매고 살자. 결혼할 때 우리 부부는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 마련하기보다는 빚 없이 시작하자는 거에 의견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전세지만 우리 부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씩 이루다 보면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그때쯤 아이 계획도 하기로 했어요. 이미 30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요즘 경제적인 문제로 초산이 다들 늦은 추세니 별로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 계획을 뒤로 미루었던 게 정말 잘한 일이다 싶네요. 어쨌든 남편은 처음에 우리 부부 경제권을 손에 쥐면서 굉장히 의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스레 말할 게 있다며 저에게 양해를 구한 게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둘이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당신 부모님은 우리가 용돈 드려야 할 만큼 어려우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양가 부모님 매달 용돈 드리는 건 중단하면 어떨까 해.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거야. 그래? 그렇지만 내가 당신보다 수입이 많으니까 그걸로 쪼개서 드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우리 부모님 결혼 전부터 두려운 거라 결혼했다고 중단하고 싶지는 않아. 당신 부모님도 서운해하지 않으실까? 내가 최대한 양가 부모님 섭섭한 마음 안 드시도록 잘할게. 우리 부모님은 결혼할 때 못 도와주셔서 미안해 하시는 걸. 어쨌든 내가 알아서 명절 생신은 다 챙길 거니 걱정 말고 자기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저는 남편 말도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들어보니 믿음직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부터 남편이라는 놈은 큰 그림을 그리고 저의 뒤통수를 치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한참 뒤에 나은 사실이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은 매달 월급을 일정하게 받는 장점이 있어도 저보다 버는 돈은 적었습니다. 저는 외주 작업을 무리해서 하게 되면 남편 2달치 월급은 금방 벌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다 보니 무리해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평균적인 수입도 남편보다 30% 정도 많아요. 결혼 전부터 저는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생활이 어려워서 드린 건 아닙니다. 두 분 다 부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노후는 마련되어 있으시고 빚도 없으세요. 하지만 저 키워주시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느라 제가 두 분 노후 자금 깎아먹은 게 사실이거든요. 미술 전공하면서 대학 때 2년 동안 영국으로 유학도 다녀왔고 졸업하고 나서 지금처럼 자리 잡을 때까지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기도 했으니까요. 돈을 벌기 시작하니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부모님께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드리는 게 나름의 제가 하는 효도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걸 끊는다고 하니 조금 난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남편도 마찬가지일 테니 우리 부부 미래를 위해서 아주 잠시만 부모님 양해를 구하기로 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는데 오히려 우리 친정 부모님은 개의치 말라며 괜찮다고 하신 좋은 분들이십니다. 다만 엄마는 용돈 안 받는 거 서운한 것보다 염려되는 걸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엄마, 아빠,
나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셨는데 용돈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우리 집 마련할 때까지만 그렇게 하자는데 우리 좋자고 하는 일이라 싫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김서방이 앞으로는 알아서 부모님 챙긴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 너희가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개의치 마. 서운해하지 않으니까 마음 쓰지도 말고. 그나저나 김서방이 아주 열심히 살 작정을 했구나. 근데 지원아, 엄마가 높아심에 하는 말이다만 너 설마 네 수입 들어오는 통장을 김서방한테 다 줘버린 거니? 돈 관리를 김서방이 해도 네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건 너도 알아야지. 전부 맡겨놓기만 하면 못 써. 아무리 부부지간이지만 사람 속은 모르는 거거든. 엄마, 걱정 마세요. 돈 나가고 들어오는 거 안 봐도 뻔한데요, 뭐. 부부끼리 딴 데로 빼돌릴 수도 없고요. 김서방 성격에 어디 그럴 사람이에요? 술 담배도 안 하고 회식 가서도 일차만 하고 멀쩡하게 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 허튼데 돈 쓰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남자는 수중에 돈이 있으면 딴 생각을 하는 법인데 도박이든 주식이든 유흥이든 말이야. 그래서 여자가 돈을 안 벌어도 돈 관리를 해야 하는 법이야. 암튼 니들이 알아서 하겠다니까 엄마는 아무 말 안 하마. 엄마 말에 저는 펄쩍 뛰었어요. 10,000원에 벌벌 떠는 사람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걱정 말라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때 엄마는 남편에게 경제권을 맡긴 저의 판단이 별로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는 걸 내심 느끼셨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남편이 공평하게 양가 부모님께 용돈 끊자는 결단을 내린 거니 저는 당분간은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사실 시부모님도 아주 잘 살지는 못하세요. 양가가 모두 그냥 평범합니다. 굳이 더 나은 쪽을 말하자면 그래도 친정부모님이 조금 형편은 나은 정도셨고요. 집 하나에 차 하나 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시고요. 시댁 쪽에서는 결혼 자금을 크게 도움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저 어릴 때부터 시집갈 미천이라고 돈을 모아둔 목돈을 저 결혼 전에 주셨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요. 저 사는 곳이 전세 시세가 그리 비싼 편은 아니라 2억 중반 정도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해서 집을 샀어도 좋았겠지만 남편 쪽 식구들은 빚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라 빚 안 내고 온전히 우리 돈으로 전세 얻었고요. 남편은 딱 5천만 원 보탰습니다. 빚도 없으니 결혼하고 둘이 버니까 생활이 윤택해졌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 내 집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느라 먹고 싶은 거 줄이고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며 사는 살림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신혼 때의 다짐을 자꾸만 흔드는 건 시가 식구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렵게 산 자기 부모와 동생에게 굉장히 헌신하는 편이었는데요. 문제는 그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알고 남편을 자기 입맛대로 휘둘렀다는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바라는 게 참 많은 분이셨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업만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많은데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 논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들이 혼자 힘들게 저를 벌어먹이는 줄 아시는지 며느리에 대한 아쉬움을 참 많이도 표현하셨어요. 내 친구 며느리는 스카이를 나온 의사인데 월급 받는 의사인데도 월 1,000만 원을 벌어온다더라. 나도 우리 아들 장가 가기 전에 선생하고 맞선 자리도 들어왔는데 너 만난다고 선을 안 보더라.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에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으냐. 너는 젊은 애가 왜 집에서 노상 일을 한다니? 그게 노는 거지 일하는 거야? 어머니, 저 작업실 못 보셨어요? 저는 밤샘도 해야 하는 일이라 재택이 필수예요. 노는 거 아니고 나름 루틴이 있다니까요. 어머니 아들 혼자 돈 벌고 고생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이고 그래.
어떤 집은 결혼하고 잘 돼서 시부모 용돈을 100만 원으로 올려주고 차도 바꿔줬다더라. 나도 그럴 호강 누릴 날이 오려나. 아유, 자식한테는 뭘 바라면 안 되는데 내가 아무 소용없는 며느리를 붙잡고 헛소리를 했네. 결혼 전까지 남편이 쭉 월급을 갖다 드렸는데 보태주는 거 하나 없으신 분이 저런 소리를 하시니까 솔직히 어이없었죠. 하지만 어른이 하는 말에 뭐라 대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 축의금으로 대출도 갚으셨고 결혼식 식비도 저희 쪽에서 냈었고 신혼집도 거의 제 돈으로 하고 시댁에 아무 도움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말을 하시니까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우리 잘 살면 된다고 용돈 안 받으시겠다는 우리 친정 부모님과는 이렇게 반응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시어머니보다 더한 빌런이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결혼 전에는 그럭저럭 잘 지냈기에 시누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다만 남편이 시누이와 굉장히 각별한 남매 사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현실 남매니 뭐니 하는 말은 우리 남편과 시누이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들어보니 남편이 자기 동생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온 가족이 시누이를 어와둥둥하는 것 같아서 대체 왜 그러는지 물어봤었죠. 자기 집안 사람들은 아가씨를 너무 과잉보호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라도 있어?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부모님 용돈을 받아 쓰는 거야? 외동딸인 나도 대학 때랑 유학생 시절에는 부모님 힘들까봐 늘 아르바이트하고 살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이유를 말해주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들은 건데 시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해요. 우리 지연이가 고등학교 때 좀 아팠거든. 고3 때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을 앓는 바람에 1년 날리고 재수하면서 방황을 많이 했어. 그러다가 전문대도 겨우 간 거고. 그때부터 쭉 병원 다니고 약 먹느라 졸업하고 나서 취직은 엄두도 못 낸 거야. 가족들이 스트레스 주면 증세가 나타나니까 최대한 조심하는 거지. 그래도 성인 되고 나서는 괜찮아졌어. 그때 우리 집안이 좀 힘들었거든. 아빠 사업 망하는 바람에 집에 난리가 났었어.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집에 힘들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가씨처럼 아픈 건 아니겠지만 아가씨는 멘탈이 좀 약한 편인가 봐? 굳이 말하자면 그런 편이야. 그래서 해달라는 거 우리 부모님이 어지간히 다 맞춰주시는 거고. 시댁에서는 시누이가 아픈 손가락이니 제가 뭐라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시댁이 힘들었던 시간이 어땠는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제가 시누이에게 공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누이는 저보다 2살이 어린데 저 결혼 전 만났을 때만 해도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습니다. 알바를 전전하다가 그나마 저 결혼할 즈음 직장을 얻었다고 했는데 직장이 학습지 선생님이었어요. 문제는 시누이가 좀 철이 없다고 해야 하나요? 본인만 아는 이기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다고 나이가 27이면 부모 도움만 바라고 살 나이는 아니잖아요? 자기 부모랑 살면서 생활비 아끼고 사는 거야. 그 집 사정이니 며느리인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본 시누이는 좀 아니다 싶게 돈을 함부로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돈도 안 버는 시누이는 어쩌다 볼 때마다 백화점 브랜드 옷을 입었고 가방도 신상이었고 신발 등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는 안 봐도 뻔하죠. 자기 부모에게 용돈 받는 걸로 쓰고 모자란 건 부모님이나 오빠 카드로 충당했을 겁니다. 결혼 전에야 무슨 상관이겠냐마는 결혼해서라면 얘기가 다르죠. 가뜩이나 남편은 돈 관리 본인이 하며 허리띠 졸라매자고 했는데 예전처럼 자기 동생이나 부모에게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 큰 돈 쓸 일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와이프인 저와 상의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시댁에 갔을 때 눈치 없는 시누이 덕에 황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미술하는 사람이고 패션 브랜드란 명품에 대해 잘 아는 편이에요. 그런데 시누이가 굉장히 비싼 브랜드의 가방, 저도 결혼할 때 비싸서 못 산 샤넬 가방을 메고 퇴근을 했더라고요. 학습지 교사하면서 아이들 만나야 하는 선생이 샤넬 가방을 들고 다녀도 괜찮은 건가 염려했는데 혹시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어머, 아가씨, 이 가방 진짜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진짜처럼 잘 나오나 봐요? 이런 건 얼마나 해요? 어머, 언니, 가짜라뇨. 저 가짜 매너니 차라리 비닐봉지 들고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너무 예쁘죠? 오빠가 돈 보태줘서 샀어요.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네? 이걸 오빠가 사줬다고요? 이게 얼마짜리 가방인데요? 몇백만 원 하지 않아요? 아가씨, 오빠 돈 없을 텐데 어디서 나서 보태줬을까요? 이제 더 사달라고 할 일도 없을 거예요. 오빠가 카드로 딱 300만 긁으래서 나머지 모자란 돈은 월급 받은 걸로 냈죠. 언니 지금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오빠가 언니 돈 쓴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저는 신우의 말에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저도 시집 올 때 비싸서 엄두도 못 낸 브랜드였고 남편은 명품 좋아하는 여자들 골비어 보인다고 싫다던 사람이었거든요. 다시 보니 시누이는 지갑은 에르메스, 신발은 구찌, 죄다 비싼 것들만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시누이는 내면의 열등감과 우울감을 이런 식으로 푸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시누이 앞에서 아무리 펄펄 뛰어봤자 가족들이 모두 시누이에게 절절매고 퍼주는 한 절대 바뀌는 게 없겠구나 깨달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 일을 마지막으로 상의 없이 시가 식구들에게 큰돈을 쓰면 다음에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장남이라는 위치는 늘 받기보다는 가족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입장이긴 했어요. 하다못해 가족들이 외식을 해도 지갑을 열어야 하는 건 우리 쪽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식구들과 식사하는 비용은 비싼 거 먹어도 척척 계산했어요. 반면 우리 친정 식구들 가족 행사 때 모이면 우리 아빠가 계산하시거나 마지못해 한 번씩 계산했어요. 어찌나 돈을 아까워하는지 비싼 곳에서 먹으면 꼭 우리 부모님이 내셨습니다. 자기 동생이 소고기 먹고 싶다거나 비싼 랍스터를 먹고 싶다고 하면 꼭 데려가서 사주는 사람이 저나 우리 친정 부모님께는 인색한 티를 팍팍 냈어요. 결혼 전에 알았다면 정말 결혼을 고려해 볼 이유 아닌가요? 시누이는 툭 하면 뭐 사달라 하질 않나. 시어머니는 치과를 가네 성형외과에 가서 안면거상을 하네 하며 남편에게 돈을 달라 했습니다. 양가에 용돈 주지 말고 모으자던 남편 놈은 용돈은 안 주는지 몰라도 저런 식으로 시댁에 참 많이도 퍼주더라고요. 저는 결혼해서 아이 갖는 것도 미루고 열심히 모으고 아끼고 사는데 한 번씩 시댁에 돈을 쓸 일이 생기면 허무하고 짜증이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약과였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때문에 더한 일로 다투게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동안 남편이 동영상 차량 리뷰를 그렇게나 꼼꼼히 보더라고요. 주말에는 자동차 매장에 가기도 하고 브랜드별 차종을 전부 조사하고 공부하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차도 아직 바꿀 때가 안 되었는데 왜 저러지 싶었어요. 한동안 그러더니 몇 달 또 아무 관심이 없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남편이 열심히 차량에 대해 조사한 이유를 안 건 푼수 같은 시누이 덕분이었습니다. 시누이 생일이라며 외식하자는 말에 마지못해 시가 식구들과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학습지 선생님 하면서 중고 경차 타고 다니던 시누이가 글쎄 제네시스 전기차를 타고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시부모님을 전부 태우고서요. 저는 속으로 설마 했습니다.
그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니 자기 버는 돈으로 한 대 뽑은 거겠지 애써 궁금한 마음을 눌렀어요. 그런데 그날 보니 저만 모르고 있는 사실이더라고요. 역시 새 차가 좋긴 좋구나. 이런 좋은 차도 타보고 나도 이제 자식도 보고 사는구나. 지연이 너는 오빠 나는 잘 만난 줄 알아. 오빠, 나 출퇴근할 때 전기차 쓰니까 기름값도 안 들고 너무 좋은 거 있지. 진짜 잘 탈게. 오빠도 차 바꿔야 하는데 나 먼저 바꿔서 어쩌지? 남편이 공지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황당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모르는 게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설마 아가씨 저 차 사줬다는 거야? 남편은 차마 동생과 어머니 입을 사전에 못 막았었나 봅니다. 하긴 저 몰래 사주는 것도 자기 면이 안 서는 일이었겠죠. 어, 저기 내 동생이 차가 경차잖아. 운전하면서 이동할 일이 많은데 위험해 보여서 말이야. 고민하다가 한 대 뽑아줬어. 내가 당신한테 미리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남편은 신의유와 심호 앞이라 헛웃음으로 넘어가고 싶었겠지만 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깜빡? 깜빡할 게 따로 있지.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만 원짜리 차를 나랑 상의 없이 사주는 게 정상이야?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남편은 신우이와 어머니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싸늘한 표정으로 큰 소리를 치며 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얘기해. 우리 엄마랑 동생 곤란하는 거 안 보여? 그래. 내가 동생 안쓰러워서 새 차 한 대 뽑아줬어. 마침 생일이 되기도 해서 한 대 사줬다. 하나뿐인 동생한테 이까짓 거 하나 못 해주냐? 근데 그게 뭐 당신한테 타박받을 일이냐고. 내 돈으로 내가 사줬어. 할부로 샀으니까 내가 갚는 거고. 솔직히 거의 다 대출이야. 빚내서 사는 것도 당신 허락받고 살 거면 내가 돈 관리 왜 해야 하는 건데? 제발 입 좀 다물어. 저는 뻔뻔한 남편을 보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고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머, 언니, 설마 오빠가 저 차 사준 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언니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고맙다는 말도 겸사겸사 하려고 한 거였는데 내가 우리 오빠를 괜히 곤란하게 만들었나 봐요. 거봐, 내 동생이 고마운 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인사하려고 했다잖아. 이 일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당신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으니까 상의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 아,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좋아. 일단 오늘은 아가씨 생일이니까 더는 말 안 할게. 아가씨는 참 좋겠어요. 생일 선물로 오빠가 몇 천만 원짜리 세단을 뽑아주니 말이에요. 저도 이런 오빠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럼 절대 다른 여자한테 장가 못 가게 하고 평생 같이 살자고 할 텐데요. 제가 비꼬는 것도 못 알아듣는 푼수 같은 시누이는 그 말이 맞다며 맞장구 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타박하셨습니다. 좋은 날 너희 부부 싸우는 걸 여기서 봐야겠니? 듣자니까 너는 우리 아들이 차 사준 걸 몰랐나 본데 어차피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사준 거 아니냐? 근데 왜 시가 식구들 다 있는 데서 네 남편 망신을 주니? 너는 시댁이 우스워? 어머니, 당연히 몇 천만 원짜리 차 사면서 와이프랑 의논 안 한 건 당황스러운 일 아닌가요? 제가 시댁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랑 아가씨 남편이 전부 저를 우습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남편은 그만하라며 저를 말렸고 저는 그날 먹은 음식이 무슨 맛이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순간 남편이 2년 넘게 관리하고 있는 우리 부부 돈도 제대로 있는 건지 걱정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요구하면 주식 계좌나 적금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결혼 전 제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3천만 원도 정기 예금으로 묶어놨고요. 저는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왜 내 개인 통장을 보여줘야 하냐? 내가 그동안 돈 관리하는 거 다 보여줬잖아. 당신 버는 돈 설마 허투루 썼을까 봐 그래? 그랬으면 돈을 모았겠냐? 우리 생활비 통장은 보여줘도 내 통장은 볼 생각하지 마. 당신은 내 통장을 밥 먹듯이 들여다보면서 나는 왜 안 된다는 건데? 당장 지금 내 눈앞에서 당신 통장 까! 한참 동안 언성을 높여가며 실랑이를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끝내 통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그동안 돈 관리를 어찌했는지 더욱 의심이 가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남편 컴퓨터를 켰습니다. 남편은 몰랐겠지만 저는 남편의 인증서 비번을 알고 있었거든요. 워낙 꼼꼼한 남편이 친절하게 캘린더에 온갖 비번을 기록해 놓은 덕분에요. 물론 그동안 굳이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한 저도 참 바보였구나 싶었습니다. 2년 넘게 모르고 있던 남편의 계좌 내역을 쭉 살펴본 저는 일단 잔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잔액은 그렇다 쳐도 제일 열받는 건 남편이 그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한 직후부터도 다달이 제가 붙인 돈들은 한 달에 몇 번을 걸쳐 이체가 되었는데요. 이름을 보니 시모와 신우였습니다. 어느 달은 100만 원씩, 한 달에 고정적으로 50만 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본인이 돈 관리하면서 양가 용돈도 끊어야 한다고 했던 그 인간은 자기 식구들에게는 계속 돈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미래를 위한답시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인간은 저 모르게 자기 식구만 열심히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부부가 되면 당연히 공동재산이 되는 것이지만 제가 버는 돈은 엄연히 저에게 권리가 있는 것인데 단 한 번의 상의 없이 시댁의 돈을 융통해 준 남편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자기네 집에는 용돈을 꼬박 주고 신우이 사치스러운 물품 사주고 심지어 차까지 사준 남편. 그러면서 친정에는 식사 대접하는 것도 돈 아까워한 남편. 구독자분들은 용서가 되시나요? 저는 남편의 계좌 까본 그날 고민할 것도 없이 이혼 결심을 하고 복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적으로 먼저 이혼하자고 나오면 제가 손해일 것 같았어요. 결혼도 준비가 필요한 일이지만 부부가 갈라서는 이혼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남편은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아마 제가 이혼을 먼저 말해봤자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인간 입에서 먼저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잔머리를 굴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남편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해서인지 그 인간 골탕 먹일 각종 장꾀들이 떠오르더군요. 마침 시기적으로 딱 맞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당한 거 그대로 돌려줄 방법이었죠. 친정 부모님이 30년간 거주하신 구축 아파트를 처분하고 신축 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시길래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살 집을 사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는 제가 남편에게 속았다는 얘기를 해야만 했어요. 엄마는 제 사정을 전부 듣고는 거봐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랬지? 너 남자들 수중에 돈 있으면 딴 생각하고 뒷공무니로 허튼 짓 한다고 했잖아. 괘씸하게 자기 식구들만 챙기다니. 김서방이 겉다르고 속다른 놈일 줄이야. 우리 딸을 완전 호구로 생각한 놈이네.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때려치고 이혼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자는 대로 해줘요. 일단 엄마 집 이사 날짜가 언제라고 했지? 잔금은 내가 대출받아서 맞춰줄게요. 네가 왜 대출을 받아? 집 한 돈으로 잔금 치르고 모자란 건 네 아빠가 충당할 거야. 걱정 말어. 글쎄,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다니까.
이사하고 나서 엄마는 김서방 불러서 집들이 겸 식사나 하자고 해요. 집들이 때 제가 모든 거 타투려 버릴 테니까. 그동안 김서방이랑 저 당분간 친정에는 안 올게요.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만 네 소원이라니 일단 네 말대로 할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한 집에서 얼굴 보고 지내려면 네 속이 뒤집어질 텐데 참을 수 있겠어? 당연히 참아야죠. 그동안 이혼 준비하고 집도 내놓고 하려면 시간이 어차피 필요해요. 엄마 이사 가는 집 잔금은 무조건 내가 해줄게요. 엄마가 좋아한 김서방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 줄 알아요? 치사한 놈이라 나도 똑같이 해줘야 해서 그래요. 엄마는 딸이 하자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몇 달 후 이사하면서 저는 대출을 받아 부모님 아파트 자금을 치렀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 저 이혼하고 모든 게 정리되고 나서 정산해 주기로 하셨어요. 저는 남는 시간에 열심히 이혼 준비에 올인했습니다. 소송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재산은 어찌 나눠야 하는지 등등을 열심히 알아봤어요. 결혼한 지 만 3년이 넘어가는 시점이라 같이 기여한 재산은 나눠야 하더라고요. 재산이라 봤자 집 전세 보증금과 현금 자산이 전부인데 그나마 전세 보증금은 거의 제 돈이 들어갔으니 간단했습니다. 결혼한 이후 남편이 저에게 돈을 받아 관리를 하면서 시댁으로 흘러간 돈은 남편이 그동안 번 거에 비해 더 많았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겠어요? 제가 번 돈도 분명 시댁으로 들어갔다는 말인 거죠. 철저하게 전부 계산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 한 집에 있으면서 이혼 준비했지만 매일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거나 시댁에서 자고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다지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 친정 부모님이 새로 이사간 아파트에서 집들이 겸 식사를 하자고 우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친정에 가서 부모님 앞에서도 연기를 했어요. 엄마는 모든 사실을 아셨지만 남편에게는 모른 척 행동했고요. 남편은 오래된 구축에 살다가 신축 아파트로 이사간 우리 부모님이 부러웠나 봅니다. 장모님, 이 아파트는 몇 평에 얼마인가요? 우리도 빨리 집을 샀어야 하는데 이사 가려고 보니까 예전보다 집값이 더 뛰어 있네요. 암튼 장모님은 좋으시겠어요. 이제 아파트 오를 일만 남았어요. 원래 집은 오늘이 제일 싸다고 하잖아. 암튼 고맙네. 우리 딸이 자네를 돈 때문에 졸라서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 모르겠네. 어쨌든 자네가 허락해줘서 우리 딸이 대출을 해줬으니 고맙지 뭔가. 자네 덕에 무사히 잔금 치렀어. 그러자 남편은 엄마 입에서 나온 대출이라는 말을 듣고 놀란 눈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장모님, 제 덕에 잔금을 치렀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대출이라뇨? 이미 저는 대출이 나올 만큼 나온 사람이라 더는 감당 못하는데요. 장모님이 집 사면서 제 덕 볼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남편의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참, 여보, 내가 말 안 했나? 당신한테 미리 말한다는 걸 까먹었네. 미안. 그리고 이거 한번 볼래? 당신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남편에게 파일에 끼운 종이 한 장을 건네었어요. 다름 아닌 부모님 집 잔금 대출 약정서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담보대출자였고요. 남편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만 표정이 사나워졌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뭐? 대출? 자그마치 3억이 넘는 돈을. 당신 미쳤어? 진작 나랑 상의했어야지. 당신 마음대로 대출이라니. 이 돈이면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 건지 알기나 해? 어머, 당신 웃긴다. 왜 당신 돈으로 갚을 것처럼 말하는 거야? 이거 당신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고 전부 내 이름으로 받은 풀대출이야. 당신이 갚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굳이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우리 부모님 지금 식사 중인 거 안 보이니? 조용히 좀 해줄래?
당신이 갚는 거면 당연히 나도 알고 있었어야지. 이런 큰 돈을 대출하면 어쩌자는 거야. 저는 남편놈이 시누이 차 사줬을 때 당했던 걸 거의 비슷하게 전 남편에게 돌려줬습니다. 남편 성질을 못 이겨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내가 돈 관리 철저하게 하는 거 알면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순 없는 거야. 매달 이자랑 원금 감당하다가 당신도 거덜날 거라고. 정말 당신이란 여자 짜증나는 거 알아? 당신 설마 내가 동생한테 차 사준 거 앙심 품고 이러는 거냐고. 좋아.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혼이냐? 이혼해 그럼. 이혼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해줄게. 좋아. 우리 이혼해 그럼.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니 빈말은 아니겠지. 나도 이제 홀가분하게 혼자 살던 대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소송 접수할게. 당신 마음이나 바꿔먹지 마라. 우리 그동안 모은 재산은 아주 정확하게 지분 계산해서 나눌게. 어때? 당신도 동의하지? 당신 참 내 입에서 이혼 말이 나오길 알았다는 사람처럼 군다. 어쨌든 나랑 당신이 같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기껏해야 동생한테 차 사준 거지만 당신은 무려 집이야. 나는 당신이 진 빚 내 월급 보태 갚을 생각 없어. 당장 도장 찍고 이혼해. 남편은 개거품을 물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마지막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혼하자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알아? 나도 바라는 바야. 절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것만 알아도. 어디 한번 내가 밀어붙이는 거 대응이나 잘해보시지? 그동안 내가 주는 돈 야금야금 잘도 썼더라? 근데 두 다리 쭉 펴고 잠이 오디? 나 같으면 마누라 얼굴 보기 민망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뭐? 당신 내 통장 내역 봤어? 내가 뭘 야금야금 썼다는 거야?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 것 같았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 당신 말대로 이혼할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오늘 당장 나가. 저는 남편에게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엄마 집에서의 식사는 엉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그날로 남편 집을 전부 꾸려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남편은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 집으로 갔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별거를 시작했고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과의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도 참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했는지 비상금도 모아놓은 게 없더군요. 재산 분할을 위해 재산 명시 신청을 했더니만 황당하게도 그 인간은 저 모르는 빚도 있었습니다. 차 할부 말고도 신용대출도 있더라고요. 이제껏 내가 벌어준 돈으로 자기 이자도 내고 시모 용돈도 준 거고요. 어쨌든 남편은 결혼할 때 보탠 돈을 빼도 빈털털이었어요.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몇 번을 연락해 왔습니다. 친정집에도 찾아와서 엄마가 쫓아냈다 들었어요. 제가 만나주지 않자 전화로 한다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이제 와서 미안하답니다. 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경솔했던 것 같아. 우리 식구 챙긴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당신이 기분 나쁠 거라고 헤아리지 못했어. 내가 경제권 가진다고 안 할게. 내 월급도 다시 당신 전부 줄 테니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할 수 없을까? 이미 나 속인 거짓말을 주워 담을 수 있겠니? 한 번 깨진 사이는 붙일 수 없어. 믿음이 없어졌는데 무슨 부부야? 난 당신과 살면서 시간 낭비만 한 것 같아. 이혼은 물을 생각 없으니 알아서 살 길 찾아. 뒤늦은 남편의 사과를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그렇게 이혼했어요. 그야말로 전 남편은 빈몸으로 나간 거나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 재혼 안 하고 자기 부모 집에서 얹혀 산다는 소식은 얼핏 들었습니다. 저는 전세금 뺀 걸로 독립해서 혼자 사는데 이혼하고 나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 아닌데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주말에도 일부러 집에만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일을 더 열심히 하며 나름 바쁘게 살고 혼자 있는 틈을 두지 않으니 자연스레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도 가끔 잊어버리더라고요. 이혼 별거 아니더라고요. 헤어지는 과정이 힘든 거지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타인들의 시선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생각뿐입니다. 이혼을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 생활이 남편과 시간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 용기 내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혼 경험자로서 드리는 조언이니 꼭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혼 역시 제 인생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